우리는 이전 편에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수정한 미국과 달리 공급과잉 문제점을 내포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대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으로 명칭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돌아선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었습니다. 즉, 러시아는 경제대공황 이전에 자본주의를 미리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공황으로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시기에 반대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체제를 미리 전환함으로써 대공황 문제를 피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에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자 국가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연히도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모든 독일인들을 구원해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쟁 배상금 때문임을 밝히고 자신이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며 독일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이 초라해진 원인에 대해 철학적 견해도 제시했는데 바로 독일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각 민족은 자신의 민족성과 어울리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 영토는 세계대전 이후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더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민족의 영토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독일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위해 영토를 순결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의 지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를 살펴보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으며 신과의 계약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서 나사렛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샀고 결국 로마에 잡혀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사실상 국교로 정립하면서 유럽 사회는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이야기에서 예수를 죽인 직접적인 피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문제는 이후 서구 유럽 사회가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을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은 예수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민족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국가를 갖지도 못했으며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민족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나라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중세기간 동안 가장 천시되었던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되면서 상업과 대부업은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유대인들의 지위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의 독일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의 성스러운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처단하고 성스러운 독일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유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인종청소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했던 실질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며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고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 사회주의 정당인 나치당이 독일인들의 맹렬한 지지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권은 했는데 히틀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해 놓았는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틀러가 떠올린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배상금을 물고 있으니 다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면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독일은 대공황과 배상금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히틀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몰수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고 독일인들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철학적 정당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민족성과 영토를 연결한 히틀러의 생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스러운 영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독일 민족에게 먹혀들었고 독일인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나치당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로 결집하며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역사적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히틀러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독일의 민중이 히틀러라는 영웅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없었다 하더라도 독일인들은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독일은 궁극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패배한다 하더라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은 막대한 양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급 과잉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일에게는 여러모로 전쟁이 현재의 최악의 상황보다는 단기적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한 것일까요? 미국처럼 자본주의를 수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러시아처럼 자본주의를 폐기한 것일까요?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된 독일의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이라는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 두 번째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